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5일 토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연장해달라는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원이 공수처법의 취지를 제대로 해석했다며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라고 밝혔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를 하기 위해 즉시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동안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아닌 서울중앙지검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는데 법원은 하루 넘게 고심을 이어가다 불허, 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않는다고 통보했습니다. 공수처 검사가 수사한 뒤 기소를 요구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이어나갈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독립된 위치에서 범죄를 수사하게 하는 공수처법의 입법 취지나 공정성 담보를 위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공수처법의 규정 취지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안 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대해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번 법원의 결정은 사법부의 마지막 자존심이라며 법의 취지를 명확하게 해석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공수처의 불법 수사에 편승해선 안 된다며 윤 대통령을 즉시 석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구속기간 연장 불허에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검찰은 4시간 만에 다시 기한을 늘려달라고 신청했습니다. 다만 재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에 대비해 추가 조사 없이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현희 기자입니다. 구속기간 연장 신청 불허라는 돌발 변수를 만난 검찰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연장 신청이 거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지만 실제 불허란 결과가 나오면서 직접 대면 조사 뒤 기소하겠다는 계획이 틀어지게 됐기 때문입니다. 납득할 수 없다며 곧바로 불허 사유 검토에 나선 검찰은 4시간 만에 중앙지법에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다시 신청했습니다.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을 검찰이 추후 압수수색했던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 사건이나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사건 등 과거 사례가 있다는 겁니다. 또 검사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이면 범인, 범죄 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비춰보면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 수사권은 강제 수사까지 포함해 당연히 인정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연장 불허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추가 입장까지 냈던 법원이 재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그런 만큼 검찰은 재신청 결과와는 별도로 윤 대통령의 공소장 작성 등 기소 준비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재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윤 대통령의 구속기한은 26일 전후로 끝나게 됩니다. 구속기간 만료 전에 검찰이 윤 대통령을 기소하면 앞으로 6개월간 윤 대통령은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YTN 한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설 명절을 앞두고 변호인단을 통해 인사를 전했습니다. 공수처의 서신 수발신 금지에도 지지층 결집을 위해 옥중 정치를 이어가는 걸로 풀이됩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설 연휴를 하루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편지글을 올렸습니다. 윤 대통령은 설날이 다가오니 국민 여러분 생각이 많이 난다고 썼습니다. 이어 곁을 지키며 살피고 도와드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따뜻한 명절을 보내시고 새해에는 지난해보다 나은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의 서신 발신까지 제한된 상태여서 변호인의 구수를 통해 설 인사를 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7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뒤 구치소에서 낸 첫 옥중 편지 이후 일주일 만에 SNS 게시글이자 구속 직후였던 19일 변호인단을 통해 입장을 낸 지 닷새 만의 메시지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후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서울구치소에 윤 대통령의 서신 수발신 금지 결정서를 보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장외 여론전을 이어가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최근 지지층 결집에 따른 여당 지지율 상승도 고려된 걸로 보이는데 다만 탄핵 심판 등 사법부 판결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추석 연휴 전날에는 김건희 여사와 함께 1분 30초 분량 영상 메시지를 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흔역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게 위헌인지 여부가 다음 달 결정됩니다. 헌법재판소는 다음 달 3일 오후 2시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을 선고합니다. 앞서 국회는 정계선 마흔역 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지만 최 대행은 임명을 미루다 지난달 31일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의 임명은 여야 합의가 안 됐다는 이유로 보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대통령 측이 대법원에서 기각된 자료를 제시한 걸로 파악됐는데 헌법재판소는 선관위 사실조회 내용을 꼼꼼히 살펴볼 전망입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탄핵 심판에 출석한 지난 21일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이 심판정 화면에 투표용지 사진을 띄워놓고 부정선거 의혹을 설명합니다. 총 6곳에서 실시된 재검표 현장 등에서 신권 다발처럼 빳빳한 투표지 묶음들이 수없이 나타났습니다. 해당 사진은 지난 2021년 인천 연수울 선거구 선거 무효소송 재검표 현장에서 촬영됐습니다. 21대 총선에서 낙선한 민경욱 전 국회의원이 무효소송을 제기하면서 대법원이 재검표를 실시한 건데 대법원 관계자들이 꼬박 하루 동안 손으로 일일이 투표용지를 확인했습니다. 이후 대법원은 30쪽에 이르는 판결문에서 부정선거 주체나 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할 증명 책임을 따르지 않고 막연한 의혹만 제기하고 있다며 기각했습니다. 실제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탄핵 심판에서 부족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아직까지 그것이 확인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식적으로 부정선거가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실체 확인이 필요하다. 그래서 실제로 투입이 된 겁니다. 선관위는 탄핵 심판 변론 기일이 끝날 때마다 부정선거 의혹을 정면 반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21대 총선 이후 126건의 선거 소송이 모두 기각됐다면서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한 대로 외국인이 투개표에 참여한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인으로 의심받은 개표 사무원 6명 중 5명은 대한민국 국적자이고 1명은 중국 국적의 대한민국 영주권자라는 겁니다. 탄핵 심판에서 윤 대통령 측은 중앙선거관리위원뿐 아니라 선거연수원에서 체류했던 중국 국적 사무원 명단 등을 요구했는데 헌법재판소는 관련 사실조회를 채택하면서 부정선거에 관한 윤 대통령 측 주장에 근거가 있는지 다시 확인할 전망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현직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이라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면서 한남동 관저 상황이 대중에 고스란히 노출됐습니다. 관저를 옮긴 지 3년도 안 됐는데 재이전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유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전후로 한남동 관저 상황은 시시각각 그대로 노출됐습니다. 경호 인력의 동선에 더해 경찰 체포조가 경내 주요 길목을 통과하는 모습도 공개됐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라는 헌정사 초유의 일이 벌어진 만큼 세간의 관심은 뜨거웠습니다. 언론뿐 아니라 각종 유튜버도 실시간으로 관저 상황을 중계했습니다. 때문에 대통령 관저가 더 이상 경호나 보안시설 역할을 하기 어렵게 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다만 각종 시설과 경호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만큼 다시 옮기는 게 만만치 않을 것이란 의견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보안이 노출된 상태에 있어서는 이 간접 문제를 심각하게 다시 한번 보안적인 취약 요소를 점검해서 대비책을 강구해야 되겠고,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집무실을 용산 대통령실로 이전하고 관저까지 새로 지어 옮긴 지 3년도 안 된 상황. 청와대 역시 윤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전면 개방돼 경호와 보안시설로서의 기능을 상당 부분 잃어 청와대로 다시 복귀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주말인 오늘 서울 도심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동시에 열려 교통 혼잡이 예상됩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 오후 광화문 일대에서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 대기업 비상행동이 주최하는 집회가 예정돼 있어 일부 도로가 통제된다고 밝혔습니다. 탄핵을 반대하는 자유통일당도 세종교차로부터 대한문까지 집회를 개최합니다. 경찰은 교통경찰 180여 명을 배치해 차량을 우회하는 등 교통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2달 가까이 이어지는 탄핵 전국 속에 맞는 명절인데요. YTN이 설 연휴를 앞두고 민심을 들어봤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42%, 민주당이 38%로 나타났고 이른바 정권 연장론 대교체로는 오차 범위 내 접전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다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YTN이 설 연휴를 앞두고 전국 만 18세 이상 시민 1,003명에게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물었습니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유권자는 42%, 더불어민주당은 38%가 나왔습니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각 4%와 2%로 뒤를 이었습니다. 보수와 진보층 결집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난 건데 중도층에선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우세했습니다. 청년층에선 성별에 따라 지지 성향이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20대 남성은 56%로 민주당보다 압도적으로 높았고 30대에서도 양당 격차가 30%포인트 차이 났습니다. 반면 2030 여성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선 민주당 선호도가 높았습니다. 20대 여성 가운데 민주당을 고른 비율은 39%, 국민의힘은 15%였고 30대에선 양당 차이가 37%포인트 벌어졌습니다. 차기 대선에선 정권 연장을 바라는지 교체를 바라는지도 물어봤습니다. 45%는 여당 후보가 이어서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답했고 47%는 정권 교체를 위해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고 말해 오차 범위 내 접전 양상을 보였습니다. 권역별로 보면 대구, 경북에선 정권 연장론이 63%를 기록했고 광주, 전라에선 정권 교체론이 77%로 강하게 드러났습니다. 탄핵 전국 속 보수와 진보 진영이 양분 구도를 보이는 가운데 청년 세대 내 성별에 따른 정치적 인식의 차이는 뚜렷해지는 모습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윤 대통령의 구속과 탄핵 심판 등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선거가 여야 양자 대결로 치러질 경우의 민심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야권 단일 후보로 나온다는 전제로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 대표와 초접전 양상을 보이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박광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대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오세훈, 유승민까지 여권 잠재 후보 5명과의 차기 대선 양자 대결 시 누굴 뽑을지 각각 물었습니다. 이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 이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의 1대1 구도에서 41% 대 41% 동률,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초접전 구도가 형성됐습니다. 응답자 나이와 성별에 따라 세부적으로 들여다봤습니다. 40대와 50대는 이재명, 60대와 70대 이상은 오세훈, 홍준표 선호가 두드러졌습니다. 2030 세대의 경우 남성은 오세훈, 홍준표, 여성은 이재명 대표로의 지지율 쏠림 현상이 뚜렷했습니다. 이 대표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가상 대결에선 이 대표 42%, 김 장관 38%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와는 39% 대 33%, 유승민 전 의원과는 38% 대 29%로 격차가 조금 더 컸습니다. 이번엔 대선 등 전국 단위 선거의 최대 변수로 꼽히는 중도층과 수도권 민심을 따로 떼 살폈습니다. 본인 이념 성향을 중도라고 밝힌 응답자 상대 가상 대결에선 이재명 대표가 보수 잠룡 5명 모두의 15%포인트 이상 격차로 오차 범위 밖 우위를 보였습니다. 홍준표 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이 상대적으로 가장 적은 격차를 보였습니다. 수도권에선 오세훈, 홍준표 시장이 이재명 대표와 오차 범위 내 경합 양상이었고 나머지는 오차 범위 밖이었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여야 대권 잠룡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에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 1위를 차지했습니다. 다만 이 대표는 비호감도도 가장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계속해서 정인용 기자입니다. 누가 차기 대통령으로 적합한지 여야 구분 없이 물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로 오차 범위 밖으로 다른 후보들보다 우세했습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4%로 2위를 차지했고 홍준표 대구시장,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없다와 무응답은 둘을 합쳐 20%에 달하는 걸로 집계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대표는 다른 야권 주자 모두를 합친 것보다 높았는데 민주당 지지자라고 밝힌 응답자 가운데 74%의 압도적 선택을 받았습니다. 반면 여권은 상대적으로 혼전 양상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한정에서 보면 김문수 장관이 32%로 가장 높았고 홍준표 시장이 17%, 한동훈 전 대표 15%, 오세훈 시장 10%였습니다. 선택할 사람이 없다는 응답도 15%나 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비호감도에서도 47%로 압도적 1위로 나타났습니다. 김문수 장관과 홍준표 시장이 뒤를 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 89%가 차기 대통령 비호감도 1위로 이 대표를 꼽았고 이념 성향별로 보면 보수층에서 81%, 중도에서도 37%가 이 대표의 거부감을 나타냈습니다. 성별 연령별로 살펴봤더니 18에서 29세 여성에선 비호감도 1위가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었고 이재명 대표는 2위, 없다는 응답은 29%나 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YTN이 여론조사 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22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고 전체 질문지를 포함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본격적인 설 연휴가 시작되는 오늘과 휴일인 내일은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이 대체로 맑고 기온도 평년을 웃돌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한반도 북쪽을 지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눈비가 내리겠지만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을 걸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강원 산간에는 오늘까지 15cm에 달하는 많은 눈이 내리겠고 특히 밤 사이에는 시간당 1에서 3cm의 무겁고 습한 눈이 집중될 걸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 주는 날씨가 급변하면서 임시 공휴일인 월요일부터는 전국적으로 많은 눈비가, 설 당일에는 강추위가 나타날 전망입니다. 이번 설 연휴 해외여행을 떠나려는 사람도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연휴 시작 전부터 인천공항은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붐볐는데 첨단 시스템도 무력할 정도로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김기봉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공항 1청사 로비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각 항공사의 체크인 행렬은 대기 공간을 모두 채우고도 모자라 통로까지 막아섰고 출국장 입구는 시위대 행렬처럼 빈틈없이 밀집해 끝이 어딘지 분간도 어렵습니다. 특히 이른 아침 시간대에 가장 많은 인파가 모이는데 아침 7시 때 1시간 동안에만 11,0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이곳 인천공항 출국장을 통해 나갔습니다. 공항 도착 이후 출국장 통과까지 서너 시간은 기본입니다. 네, 원래 한 4시간 전부터 와도 못 한다 그래서 좀 빨리 왔는데 수험을 붙이는데도 1시간 반 정도 걸려갖고 사람 많을 것 같아요. 공항에 저희가 새벽 5시에 와서 지금 3시간째 체류가 돼 있고요. 그래요? 다가올 이제 설날인데 사람들이 다 어디 가시는지 엄청 많이. 이번 연휴 동안 하루 평균 21만 4천여 명이 인천공항을 이용해 설 연휴 역대 최대 규모인데 기간도 길어 전체 이용자 수는 더 큰 차이로 기록을 깼습니다. 인천공항은 여권 확인 없이 바로 통과하는 스마트 패스 시스템을 최대한 가동하고 예전에 여권이나 탑승권을 스캔하는 방식 대비해서 한 2배 정도 빠른 것으로 보입니다. 출국장 오픈 시간을 앞당겼지만 몰려드는 인파를 감당하기엔 절대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평상시보다 좀 더딘 게 사실이고요. 지금 비번 근무자들까지 나와서 비상근무를 하고 있고 또 보안 검색도 한 1시간 정도 빨리 그 검색을 시작하고 인천공항 측은 출발은 25일, 도착은 30일에 최대 인파가 예상된다며 가능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공항 이용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기봉입니다. 연휴 기간 갑자기 몸이 아프거나 다쳤을 때 인터넷이나 앱, 전화로 근처에 문을 연 병원과 약국을 쉽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감기 같은 경증이면 가까운 병의원을 찾아 진료를 받고 중증의 경우에만 큰 병원 응급실을 찾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이번 설 연휴 동안 하루 평균 12,300여 곳의 병의원이 문을 엽니다. 권역, 지역 응급의료기관 412곳은 연휴 내내 진료가 이루어집니다. 일반 병의원의 경우 연휴 첫날 3만 7천여 곳이 문을 열지만 설 당일은 2,600여 곳만 진료하는 등 편차가 있습니다. 가까운 비상진료 병의원은 인터넷으로 응급의료 포털을 검색해 들어가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응급의료 스마트폰 앱인 이젠을 통해서도 인근에 문 연 병의원과 약국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화가 편하다면 보건복지상담센터 번호인 129, 시도 콜센터인 120에서 진료 가능한 곳을 안내받으면 됩니다. 다만 병원 사정이 있을 수 있어 방문 전에 꼭 해당 병의원에 연락해 문을 열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연휴에 평일보다 문 여는 의료기관이 많지 않은 만큼 감기 같은 경증은 동네 병원을 방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판단이 어렵거나 호흡곤란, 갑작스러운 팔다리 저림 같은 심각한 증상이 있다면 즉시 119로 연락해서 상담받으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설을 앞두고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로 개인정보를 빼내는 스미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명절 선물을 배송한다면서 주소를 입력하라거나 세뱃돈 송금 클릭을 유도하는 문자는 절대 눌러선 안 됩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설 선물 배송이라며 주소를 입력해달라거나 세뱃돈을 받으라고 클릭을 유도하는 문자입니다. 결혼이나 부고 알림부터 어젯밤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하면서 아래에 어떤 장례식을 안내하는 듯한 그런 링크랑 같이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누구지 궁금해서 이 링크를 누를까 하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연말정산 환급액 조회, 민원 제기 확인 요청까지 공공기관으로 속이기도 합니다. 법적 기준 초과할 일이 없는데 그렇게 오니까 이제 조금 궁금하기도 했고 금융인증서라고 똑같이 나왔으면은 클릭할 사람들이 있을 것 같긴 해요. 이런 메시지를 누르는 순간 악성 앱이 깔려 개인정보가 빠져나가는 스미싱 범죄가 설을 앞두고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최근 2년 스미싱 유형을 보면 공공기관 사칭이 가장 많았고 SNS 기업이나 지인을 사칭하는 경우가 뒤를 이었습니다. 정부는 미리 연락받지 않은 물건에 대한 배송 안내나 결제 요청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를 절대 눌러선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렇게 해마다 명절을 앞두고 스미싱 주의보가 나오지만 AI 기술 발달을 악용해 관련 범죄가 교묘해지면서 피해는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휴대전화에 있는 보안 위험 자동 차단 기능을 활성화하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해주는 게 최선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스마트폰 운영체제나 아니면 앱을 최신 버전으로 항상 업데이트해 놓으시라. 스미싱 문자에 어떤 인터넷 주소를 클릭해서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했다 하더라도 그게 제대로 동작 안 할 확률이 높아요. 정부는 설 연휴 기간 문자 사기 24시간 탐지 체계를 운영하며 단속을 강화해 관련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물동량이 많아지는 설 연휴 기간 문 앞에 있는 택배를 훔쳐가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찰은 가급적 직접 물건을 받거나 무인 택배함을 이용해야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보도에 김기수 기자입니다. 모자를 뒤집어 쓴 채 엘리베이터에 탄 한 남성.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다른 집 앞에 놓여있는 택배를 들고 들어오더니 유유히 사라집니다. 지난달부터 한 달여 동안 충청권 일대 아파트를 돌며 26차례에 걸쳐 160만 원 상당의 택배를 훔친 부부 절도범입니다.
이들은 광고물 부창일을 하면서 택배를 훔쳐오다 경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택배가 7개를 시켰는데 1개만 있고 6개가 없는 상황이었어가지고 전단지 붙이시는 좀 이상한 사람이 좀 신경이 쓰였다. CCTV 한번 확인해달라 해서. 이달 초에는 충북 청주에 있는 아파트에서 60대 남성이 다른 집 앞에 놓인 택배를 훔치다가 적발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같은 아파트 입주민으로 확인됐는데 2주 동안 10여 차례에 걸쳐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택배 절도의 대부분이 설 연휴, 연말과 연초에 집중된다고 말합니다. 선물을 구입한다든가 뭐 부모님들한테 보내주는 그런 선물을 이제 많은 시기가 이제 물동량이 늘어나는 그런 시기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대부분 사람이 없는 낮 시간대에 원룸이나 주택가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직접 택배 수령이 어려운 경우 직장에서 물건을 받거나 택배기사와 방문 시간을 조율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고가 물품의 경우 무인 택배함을 이용하면 범죄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택배 물품이 아무리 소액이더라도 명백한 절도 행위라면서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지난 2022년 강원 지역에서 현장 체험학습을 갔던 초등학생이 주차하던 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검찰은 운전기사와 함께 현장 인솔교사 2명에게도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실형을 구형했는데요. 유무죄 여부를 놓고 교육부에 관심이 높습니다. 홍성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초등학교 체험학습에 참여해 강원도 속초에 도착한 뒤 버스에 내린 A양. 줄 맨 뒤쪽에 있었고 인솔교사는 학생들 앞에 있었습니다. 버스가 주차를 위해 앞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A양을 들이받았고 끝내 숨졌습니다. 검찰은 운전기사와 함께 현장 인솔교사 2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어 운전기사에게 금고 3년, 인솔교사 2명에게도 각각 금고 1년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곳에 학생들을 하차시켰고 학생들 이동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는 등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본 겁니다. 반면 교사 측 변호인은 안전조치를 모두 했지만 운전자 과실로 발생한 예측 불가능한 사고라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솔교사 과실 여부를 두고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렇게 재판이 열리는 날이면 동료 교사들의 선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료 교사들은 제자를 잃은 슬픔과 죄책감으로 해당 교사 역시 고통받고 있다며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고 교육활동을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이 판결이 현장 체험학습이 위축되지 않도록 최대한 선처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실제로 사고 이후 현장 체험학습을 취소하는 학교가 늘었고 교사들은 여전히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되게 부담스럽고 아무도 나를 지켜주거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안이 터진 이후에는 이제 더더욱 안 가게 되는 거죠. 유족 측은 자녀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체험학습 안전관리 규정이 제정되고 교사들도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재판부에 중형 선고를 요청했습니다. 해당 사건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11일 이뤄질 예정입니다. YTN 홍석입니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에 국세청이 국가재원 조달과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초고가 아파트와 호화 단독주택에 대한 감정평가를 확대하기로 했는데 1조 원 이상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걸로 전망됩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올해 국세행정 운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의 세무서장 이상급 세무공무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2년간의 대규모 세수 결손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잇따른 세수 결손에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청은 굳건하게 우리 해야 할 일을 해나가야 합니다. 국세청은 올해 국세 수익 규모를 지난해 재추계 때보다 43조 원 많은 373조 원으로 잡았습니다.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 상반기에 예정된 주요 세수를 차질 없이 걷는 데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시가보다 훨씬 낮은 공시가격으로 상속 증여가 가능했던 초고가 아파트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확대해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나인원 한남과 아크로 리버파크, 타워 팰리스 등을 올해부터 감정평가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초고가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 확대로
1조 원 이상의 세수 증대 효과를 전망했습니다. 올해부터는 그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여 초고가 아파트나 호화 단독주택 등도 시가에 가까운 금액으로 평가하고 과세할 수 있게 되어 상당 폭의 세수 정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는 대내외 경제 여건을 고려해 예년 수준인 14,000건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고환율과 고물가, 고용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과 납세자를 위한 세정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 재난으로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납세자들에게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 기간을 2년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3월부터는 근로자녀 장려금 자동 신청 제도를 모든 연령으로 확대 추진하고 이르면 상반기에 수수료 부담이 없고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종합소득세 간편 환급 서비스를 개발해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지난해 주택 매매가 늘면서 거주지를 옮긴 국내 인구가 4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습니다. 통계청의 2024년 국내 인구 이동 통계 결과를 보면 지난해 국내 인구 이동자 수는 628만 3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5만 5천 명 증가했습니다. 인구 이동자 수는 3년 연속 감소하다 지난해 주택 매매가 늘면서 반등했습니다. 국내 인구 이동 사유로는 주택 34.5%, 가족 24.7%, 직업 21.7% 순이었습니다. 서울 반포동에 있는 레미안 원빌리 아파트에서 지난해 12월 3.3제곱미터당 2억 원이 넘는 거래가 나왔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보면 지난해 12월 레미안 원빌리 133.95제곱미터가 개인 간 거래를 통해 106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3.3제곱미터당 2억 6,114만 원에 거래된 셈으로 국내 공동주택 거래사상 3.3제곱미터 기준 최고가입니다. 최윤범 회장의 승리로 끝난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의 후폭풍이 거셉니다. 고려아연은 MBK 파트너스의 소모적인 다툼은 그만하자며 손을 내밀었지만 MBK 측은 형사고발을 예고했습니다. 최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시주주총회가 끝난 뒤 고려아연과 MBK 파트너스가 한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사회 장악에 실패한 MBK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향해 형사고발을 예고했습니다.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SMC를 이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탈법행위라는 거고요. 이런 형사처벌을 받아야 되고 저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고 검찰청에 이 사건을 고발할 생각입니다. 이와 함께 임시주총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낼 계획입니다. MBK가 이렇게 반발하는 건 최 회장 측이 임시주총을 앞두고 MBK와 손잡은 영풍의 의결권을 무력화했기 때문입니다. 최 회장 측은 보유하고 있던 영풍 지분 10.3%를 호주 손자 회사로 넘겨 순환 출자고리를 만들었습니다. 회사가 서로 지분을 10% 넘게 갖고 있으면 상대방 기업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상법을 활용한 겁니다. 그 결과 임시주총에서는 최 회장에게 유리한 집중투표제 도입과 이사수 19명 상한 등의 안건이 통과됐습니다. 이사 선임안 투표에서도 고려아연 측 후보자 7명이 모두 선임되면서 장영진 영풍 고문을 제외한 18명이 최 회장 측 인사로 채워졌습니다. 경영권 방어에 성공한 고려아연은 넉 달 넘게 이어진 소모적 다툼을 끝내자며 MBK의 대화와 타협을 제안했습니다. 사회를 더욱 개방적으로 운영하며 상호 소통을 통해 이를 MBK에게 전향적으로 개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MBK가 원한다면 경영 참여 길도 열어놓겠습니다. 하지만 MBK는 임시주총과 순환 출자구조 원상복구가 먼저라며 거절했습니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형사사건으로 번지면서 장기전으로 향하는 가운데 승부는 주총장이 아닌 법정에서 판가름 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미국 LA 북부에서 추가로 발생한 대형 산불이 확산하면서 주민 5만 명에 대해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재난 피해 지역을 찾은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응을 비난하면서 연방재난관리청을 없애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정유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화산 분화구 같은 검붉은 불길과 연기가
무섭게 번져나갑니다. 고속도로 주변까지 불길이 막아서며 양방향 통행이 전면 차단됐습니다. LA 카운티 북부 캐스테이크호 인근에서 발생한 휴즈 산불입니다. 2초마다 축구장 한 개가 불탈 정도로 강한 바람을 타고 산 정상 부근에 번졌습니다. 여의도 면적 10배가량인 41평방킬로미터 규모가 잿더미로 변하면서 피해 지역이 위성에서도 선명히 보입니다. 서부 팰리세이즈와 이튼에 이어 세 번째 LA 대형 산불입니다. This is the closest one so far. 인근 주민 5만여 명의 대피령이 내려졌고 교도소 수감자 400여 명이 다른 시설로 이감됐습니다. 대난 당국은 소방 헬기와 4천여 명의 소방관을 투입해 화재 진압률을 절반 넘게 끌어올렸습니다. 다행히 이번 주말 산불 발생 이후 첫 단비 예보가 있어 진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LA 산불 피해 지역 방문에 앞서 허리케인 헬렌의 피해를 입은 노스캐롤라이나를 찾았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재난 대처를 방치해왔다며 연방재난관리청을 없애는 것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직격했습니다. I'll also be signing an executive order to begin the process of fundamentally reforming and overhauling FEMA or maybe getting rid of FEMA. I think, frankly, FEMA is not good. 이에 대해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물 정책을 비난하며 연방 지원에 부정적인 트럼프의 입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적극 해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정유신입니다. 최근 미국 LA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 남의 얘기만은 아닐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산불에 취약한 우리나라 동해안도 최근 기후 상황이 비슷하기 때문인데요. 간간히 눈비가 내려 건조함이 해소돼도 단비 효과는 반짝일 거란 분석입니다. 전준형 기자입니다. 지난 7일 미국 LA에서 잇따라 발생한 산불의 피해 면적은 모두 합쳐 150제곱킬로미터가 넘는 거로 집계됐습니다. 서울 전체 면적의 4분의 1에 해당합니다. 유례없는 초대형 산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건 건조한 날씨였습니다. 여기에 산맥을 넘어 서쪽 해안으로 부는 바람이 불길을 확산시켰고 광범위하게 늘어선 목조 건물 등이 불쏘시개 역할을 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가뭄과 뜨거운 날씨는 1년 내내 산불이 번질 수 있는 토대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동해 산간 지역은 침엽수가 많아 산불에 취약한데 연초부터 건조주의보가 이어질 정도로 바짝 마른 데다 바람마저 강합니다. 잠시 눈비가 내리면서 건조함이 해소될 가능성도 있지만 단비 효과는 오래가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LA처럼 작은 불씨가 순식간에 크게 번질 수 있는 환경적 요인이 갖춰진 만큼 언제라도 대형 산불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산림청 분석 결과 영남권과 강원 동부 지역이 특히 산불 위험도가 높은 거로 예측됐습니다. 강수량이 거의 없어 탈 수 있는 물질이 바짝 말라 있어 착화될 확률이 높으며 또한 서쪽 내륙에서 불어오는 강풍의 영향으로 확산할 위험성 또한 매우 높습니다. 산림당국도 서둘러 예방 조치에 나섰습니다.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을 예년보다 일주일가량 앞당겨 화재 감시와 단속 활동을 본격화한 겁니다. 폐기물 소각, 입산 통제, 흡연 단속 등 매년 산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활동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방침입니다. 논두렁, 밭두렁을 태운다든지 농사를 짓고 난 부산물들을 태운다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겨울철에 화목보일러를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는 화목보일러 재 같은 것들을 처리하실 때에도 반드시 불씨가 완전히 꺼졌는지를 잘 확인하시고 버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설 연휴 성묘객이 쓰레기를 태우거나 담배를 피우다 남은 불씨가 산불로 번질 수 있다며 아예 라이터 등을 가져가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전준영입니다. 밥 굶는 사람이 있을까 싶지만 요즘도 밥을 굶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아이들을 위해 아침 도시락 배달, 또 그런 어르신들을 위해 한 끼 식사 지원을 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윤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기나는 반찬이 가득 담긴 도시락. 국과 밥, 후식용 바나나 우유까지 야무지게 챙깁니다. 아침을 못 먹는 아이들을 위한 도시락, 일명 엄마의 밥상. 아이들이 방학이라 더 맛있는 반찬을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맛있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떡갈비랑
뭐 참치김치볶음, 돼지고기, 두부조림 이렇게 오늘 메뉴를 구성했어요. 새벽 1시부터 분주하게 만들어진 한 끼. 네, 지금은 새벽 3시입니다. 아침 해가 뜨기 한참 전인데요. 새벽부터 정성스레 만들어진 이 도시락은 지금부터 아이들의 집으로 출발합니다. 올해로 11년을 맞은 엄마의 밥상. 부모님이 없어서 혹은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아침을 굶는 260여 명의 아이들에게 따끈따끈한 아침밥을 배달해 주는 겁니다. 새벽같이 일어나셔서 이렇게 밥상 갖다 준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냥 그리고 애들도 잘 먹고. 복지관에 모인 어르신. 점심을 먹기 위해 한 줄로 길게 줄을 섰습니다. 급식실 문이 열리고 차례대로 식사를 받습니다. 이 복지관이 없었다면 우리가 하루 종일 집안에서만 이렇게 앉아있고 그럴 판인데 이제 왔다 갔다 운동도 되고 중식도 제공받아서 편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배고픈 사람은 없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따뜻한 복지를 꾸려나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저희는 뭐 엄마의 밥상은 물론이고 14개 복지관에서 경로 식당이나 도시락 배달을 통해서 어르신들 식생활을 지원하고 있고 엄마의 밥상의 한 끼 밥과 온정 나눔은 이번 설 명절 연휴에도 계속됩니다. YTN 윤지아입니다. 간송 전영필 선생의 문화보국 의지가 담긴 대구 간송미술관에서 첫 상설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단원 김홍도와 겸재정선 등 거장들의 국보급 문화재 50여 점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침없이 뻗은 가지 위로 하얀 꽃봉오리가 소담이 내려앉았습니다. 살아 움직이듯 힘찬 필치로 한겨울 홀로 선 매화를 그려냈습니다. 신령스러운 바위산과 친근한 토산 사이엔 신선이 오갔을 돌다리가 놓였습니다. 간송 전영필 선생의 문화보국 정신을 담아낸 상설전이 대구 간송미술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개관전에서 화제를 모은 훈민정음 해례봉과 청자상감 운항문 매병에 더해 김홍도와 정선, 신윤복 등 거장들의 산수화와 조선왕실의 글씨까지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그 훈민정음 해례본 보면서 이제 와이프가 미국 사람인데 이제 한글은 어떻게 만들어졌다 하면서 설명하기 좋았고 가족끼리 시간 보낼 수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공간인 것 같습니다. 지난해 열린 개관전을 찾은 관람객은 22만여 명,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이 40%가 넘었습니다. 국보급 문화재를 비수도권에서도 볼 수 있어 단순한 미술관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평가입니다. 미술관 측도 석 달마다 전시품을 바꾸며 최대한 다양한 작품을 선보이기로 했습니다. 간송 역사상 최초로 열리는 상설 전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말 그대로 항상 언제든지 찾아오셔서 간송의 명품들을 볼 수 있는 전시입니다. 간송 컬렉션의 전모를 볼 수 있는 작품들을 고르는 데 좀 고심을 했고요. 5월까지 이어지는 상설전은 설날 연휴에도 정기 휴관일과 설 당일을 제외하면 언제든 관람할 수 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올해 들어 처음으로 육군과 공군이 합동으로 혹한기 실사격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계엄 여파로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도 군은 계획된 훈련을 차질 없이 수행하며 적 도발에 대비했습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군 주력 전투기인 F-15K에 MK-84 공대지 폭탄이 장착됩니다. 주로 1m 두께의 벙커를 파괴하거나 지상의 대규모 표적을 공격하는 데 쓰이는 대형 폭탄입니다. F-15K 전투기가 향한 곳은 경기도 포천의 한 사격훈련장. 지상에서 목표물을 전달받은 F-15K 전투기는 가상의 표적에 정확히 폭탄을 투하합니다. 지상에서는 육군 K-1 전차와 공격 헬기 등이 사격훈련에 나섰습니다. 곳곳에 얼음이 얼고 잔설이 남아있지만 장애물이 될 수는 없습니다. 기동 간에 이루어지는 사격도 한치의 오차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각오가 엿보입니다. 앞으로도 국가안보의 제1선에서 부여된 임무 완수에 최선을 다해 적에게는 두려움을, 국민에게는 신뢰를 주는 육군이 되겠습니다. 올해 들어 첫 실시한 혹한기 공제합동 사격 훈련에는 장병 400여 명과 K-1 전차 등
90여 대의 육군 장비와 함께 공군 F-15K 등 전투기 12대가 참가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와 같은 훈련을 절대 멈춰서는 안 됩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은 적만 생각하면 됩니다. 12.3 비상계엄 여파에 따른 어수선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군은 계획된 훈련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조만간 한미 외교장관이 워싱턴에서 만나 북핵 문제 등 한미 간 현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 간 고위급 대면 접촉인데 방위비 재협상 등 미국 측의 요구 사항이 구체적으로 나올지 주목됩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조태열 외교장관과의 취임 인사 통화에서 이른 시일 안에 워싱턴을 방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북핵 문제 등 현안을 만나서 구체적으로 논의하자는 건데 외교부는 즉시 회담 일정 조율에 들어갔습니다. 트럼프 미 행정부와의 소통에 목마른 건 미국보다도 우리 정부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당일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부르면서 우리 외교 당국을 당혹스럽게 했습니다. Now he is a nuclear power, but we get along. I think he'll be happy to see him coming back. 한반도 비핵화가 우리 정부 공식 입장이지만 트럼프 정부 출범 후 열린 쿼드 외교장관 성명에서도 이 내용은 빠졌습니다. 우리 정부로서는 북핵 문제와 관련해 하루빨리 트럼프 측과 입장을 조율할 필요가 커진 겁니다. 트럼프가 공언한 방위비 재협상도 언제 회담 테이블에 오를지 모르는 상황. I told South Korea, I'm sorry, you're going to have to pay for your military. We have 40,000 troops over there. You become a very well. They said, no, we will not pay. We will not. 북미 대화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우리 정부 입장은 더 급해졌습니다. 문제는 외교에서도 톱다운 방식을 선호하는 트럼프와 단판을 지을 대통령이 공석이라는 겁니다. 미 신정부와 본격적인 협의 채널을 조기에 구축하고 민간의 대협력 역량을 결집하여 한미동맹의 안정적 발전을 모색하겠습니다. 대통령 탄핵 사태가 외교 공백으로까지 이어지면서 북핵 문제에서 우리 입장이 반영되지 않는 이른바 코리아 패싱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네, 설 연휴 첫날인 오늘 하늘도 맑고 온화한 겨울 날씨가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상 1.6도, 낮에는 9도까지 오르겠는데요. 현재 동해안은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강원 산간에는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동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오고 있는데요. 습하고 무거운 눈이 예상돼 피해 없도록 유의하겠습니다. 강원 산간은 오늘 최고 10cm의 눈이 더 올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동해안은 비나 눈이 오겠고 밤부터는 제주도에도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까지는 귀성길 문제 없습니다. 다만 월요일부터는 날씨가 급변합니다. 월요일과 화요일 전국적으로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또 기온도 뚝 떨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